네, 그러면 이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뭐 코스피도 그렇고 사실 이제 코스피 주식시장도 이제 많이 빠졌다 반등을 하긴 했지만 계속 뭐 업종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방향성이 나타나는 뭐 시장이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뭐 가치주나 성장주나 이런 것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중소형주 막 테마성으로 순환매가 돌고 사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재미없는 시장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채권 시장도 굉장히 최근에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주로 이제 채권과 관련된 국내와 해외 채권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설명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흐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금융시장 동향 김현준 차장님께서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제가 주요 자산별 성과를 한번 보시면요. 네, 지난주 목요일 기준인데 주요 자산별로 연초에 이제 성과가 좋았던 자산별로 쭉 내림차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면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가파르면서 거의 연초 이후 지금 2배 이상 올랐다. 자산으로만 보면 좀 새로운 대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85불 근처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급 부족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도 연초에 70%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현재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난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철강 같은 것들도 생산이 잘 안 되니까 가격도 많이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원유를 포함한 상품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근간이 된다는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또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수확이라든지 뭐 기후 그런 것 때문에 수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 같은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는 다르게 대체 자산으로 대표되는 이제 상품 가격하고 이런 암호화폐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다. 안 좋은 것들은 뭐였냐? 보시면은 중국 주식인데요. 특히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로 대표되는 중국 테크주들, 예를 들자면 알리바바, 텐센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홍콩 증시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중국 테크 주식들이 상당 부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 중국 펀드 중에서도 중국 본토보다 홍콩 비중, 그 다음에 미국 ADR 비중이 많은 펀드들, 중국 본토가 아닌 그런 펀드들의 성과도 상당히 안 좋았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중국 CSI 300이라는 게 중국 상해랑 심천에 있는 시총 300위 안에 드는, 그러니까 중국 본토만에 있는 벤치마크인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같은 중국이지만 이런 홍콩이라든지 미국 ADR 위주의 주식보다는 성과가 그나마 조금 나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펀드 중에서도 본토 펀드들이 좀 괜찮았다. 상대적으로 범중화권에 투자하는 펀드들보다. 그리고 또 안 좋았던 것들이 뭐냐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금리가 올해 이제 국내건 해외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채권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과가 연초이건 최근이건 3개월 보면은 성과가 이제 채권형 펀드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펀드랑 연관지어서 보면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 펀드들 중에 이제 상품과 관련된 펀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천연자원, 주로 이제 원자재라든지 광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글로벌 기업입니다. 하나천연자원, 그다음에 한투 미국 MLP, 즉 미드스트림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MLP 펀드.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동산 리츠 특히 이것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은 금리가 많이 오르면 부동산에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부동산 리츠 펀드는 대체 자산으로서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 임대 수익에 대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걸로 리츠를 많이 좀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 하나와 하나 EBS 글로벌 리츠가 성과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펀드인 멀티셋 짐 로저스 펀드 괜찮았고, 미국 같은 경우 10월 달에 들어와서 좀 9월 말에서 10월 달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S&P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고 있는 중이어서 미국 펀드도 괜찮았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미국과 좀 동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유럽 펀드도 괜찮았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는 괜찮긴 하지만 최근 한 3개월 동안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한 60% 정도까지 회복이 된 것 같긴 해요. 소리가 끊긴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혹시 지금도 소리가 안 들리나요? 이게 영상도 끊겼다. 영상이 사라졌다. 혹시 만약에 잘 안 들리시거나 이러면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나갔다 한번 다시 나온다. 이게 아마 다른 영상 화상에서 화상방에서 접속자가 많거나 이러면 약간 좀 이제 렉 현상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너무 끊기거나 이러면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시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영상 같은 거 안 보이세요? 그럼 일단 진행하시면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상품 가격이 좋다 보니까 관련된 이런 펀드들이 성과가 좋았고, 그다음 미국도 이제 10월 말에 조정해서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 좋은 성과를 다시 보여주고 있어서 괜찮았고, 반면에 국내 해외 펀드, 해외 채권형 펀드는 성과가 계속 좀 저조한 편이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본토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비중이 많은 범중화권에 투자하는 중국 펀드가 성과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얘기긴 한데, 아까는 이제 자산별로 말씀드렸다 보면 이제 주요국의 이제 주가지수 성과를 한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이 좋은 순서대로 내림차순을 한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러시아 기업, 러시아 이 지수의 한 60% 이상이 원유와 관련된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유라든지 상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러시아 지수의 상승률도 상당히 올해 좋았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 아문디, 러시아 브라질 러브 펀드, 그다음에 키움 이스턴 유럽 펀드 같은 경우도 성과가 괜찮았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로 유가와 관련된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유가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인도가 올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네 번째 수담톡 할 때도 미래세 중소형 포커스 펀드를 말씀드렸는데, 인도 펀드가 상당히 성과가 계속 좋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9월, 10월에 걸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인도랑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좀 많이 버텼거든요. 그래서 한투랑 미래에셋, 베트남 펀드도 괜찮은 상황이다.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이런 것도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고, 그다음에 대만, 호주, 미국 빵 주식이니까 애플, 페이스북 이런 것도 괜찮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펀드, 그다음에 테크 펀드.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추천 포인트인 피델리티도 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테크 펀드도 괜찮았다. 나스닥도 괜찮고. 반면에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상대적으로 성과가 안 좋았던 것들은 중국 펀드. 그래서 특히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은 중국 주식형 펀드는 성과가 안 좋았고,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차이나솔로머, 그다음에 VI 중국 4차 산업 목표 전환형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흥국들이 조금 안 좋았네요. 신흥국도 이제 좀 제들 빼고 러시아, 인도랑 베트남 빼고. 예. 근데 브라질은 유가랑 연동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너무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헤어라도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산유국이긴 하지만 러시아랑은 좀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문디 러브 펀드가 성과가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브라질도 있으니까 좀 막 치고 못 나가고 반면에 신한 중남미 플러스는 브라질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6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좀 회복될까 했는데 여전히 좀 설정이 승이 좀 안 좋은 펀드로 계속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참고적으로 그 하나천연자원 펀드에 대해서 약간 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물론 하나천연자원 펀드 성과가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천연자원 펀드는 아까 이제 김현정 차장도 얘기했지만 원자재를 채굴하거나 뭐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이런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는 주식 그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원자재 지수로 이렇게 뭐 짬뽕된 어떤 그런 펀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왜 하나천연자원 펀드 성과는 이렇게 잘 안 올라가냐 생각보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지수하고 기업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원자재 지수 자체는 뭐 보면 뭐 WTI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사실 이제 그것들을 뭐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의 어떤 그 이익하고는 아주 100%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천연자원 펀드가 생각보다 약간 좀 느려요. 그거에 비해서 반영되는 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나천연자원 펀드가 원자재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더 설명드릴 거 없었어요. 이제 여기 이제 다 주가가 이제 주가 지수만 있다 보니까 주식밖에 없지만 이제 여기 이제 채권형 지수를 만약에 든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채권형 펀드도 좀 안 좋아할 거고요. 특히 이제 중장기 그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듀레이션이 긴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 해외 채권형 펀드는 5년 이상이잖아요. 듀레이션이 보통. 꽤 길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형 펀드 해외는 좀 안 좋고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단기채는 뭐 1년이 채 듀레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익이 좀 소소하긴 하지만 국채 10년 인덱스 펀드 있지 않습니까? 아몬디. 그거는 듀레이션이 그것도 좀 8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연체유 보호에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럼 제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방금 전에 이제 국내 채권 얘기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전화 이제 문의가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장기채 펀드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년 하반기까지 1.5%까지 올린다고 이제 아주 그냥 매파적으로 이제 지금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단기금리들이 껑충껑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기금리들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보시면 거의 7월, 8월 달에 이제 8월 말에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기준금리와 과거에도 보면 기준금리와 단기물 금리는 뭐 시차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단기 금리들이 먼저 선 반영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앞서 또 지적했듯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물가 상승 영향 때문에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지금 국내 지금 이제 6월달 이후 소비자 물가가 지금 한 2.4에서 2.6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 대비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위로는 더 안 가고 있는데 2017년도 경기가 좋았을 때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도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채권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지난번 사회 화상교육 때도 당기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계속 버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또 금리가 이렇게 주춤하다가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죠. 근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은 계속 버텨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앞서 이제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소비자 물가의 어떤 과거 추이를 감안했을 때 지금 2017년 물가 수준과 지금 유사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지금 물가 수준과 2017년 물가 수준하고 좀 비슷해져. 그만큼 이제 경기의 어떤 좋았던 2017년도 상황만큼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어쨌든 한국은행은 내년 하반기까지 기준금리 1.5% 정도로 인상한다. 지금 0.75니까 앞으로 3번 정도 더 올리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거보다 더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내년도 물가가 이렇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가정을 하면 기준금리가 1.5%까지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내년 하반기까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시장의 금리는 벌써 그것들을 벌써 다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2017년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 원으로 보시면 이때 금리 수준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지금이 조금 더 낮긴 한데 큰 차이가 없죠. 그만큼 이제 벌써 경기 상황을 이미 좋았던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았던 이전 수준만큼 시장이 벌써 막 가격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금리 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율 수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수합이라는 게 이제 바꾼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랑 이제 향후에 시장 금리랑 흐름을 이제 반영해서 이제 수합 거래되는 이런 것들 나타내는 이제 지표인데 지금 IRS 그러니까 금리 수합 1년물, 2년물 이게 이제 보통 다 이제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금리들이죠. 이게 지금 1년짜리가 오늘 보니까 1.56인데 여기는 1.6까지 최근에 올라왔고 2년물은 1.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시장 금리 기준금리가 0.75이기 때문에 지금 1년물과 2년물의 어떤 수합금리가 차이를 보면 거의 약 100pp 정도 1%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00pp면 0.25%가 4번 정도 그러니까 향후 4차례의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내년 1.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벌써 1.75%까지 올리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 수요일은 가정의 날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가족들과 지금 아마 다른 화상방에 인원수가 많이 퇴직령 쪽에 아마 지금 인원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렉이 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면 끊기면 잠깐 나갔다가 다시 한번 접속하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안 나오나요? 지금은 어떠세요? 네. 계속 저희가 의도치 않은 이런 불편함을 드려서 일단 죄송하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이게 아래 금리가 이제 금리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 당시 이제 한 6월 달까지는 기준금리가 0.5%였고 수합 스프레드 아까 얘기했던 기준금리와 이자율 수합 간의 차이가 거의 한 평균 0.5, 0.45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한 2번 정도 올리는 것을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6월달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죠? 금리가 또 이렇게 쭉 오르면서 스프레드가 0.75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한 3회 인상하는 것을 반영을 했고, 8월 말에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었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때만 해도 원래는 3회에서 이제 2회로 바뀌었겠죠. 그런데 또 시장이 또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또 0.75까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하고도 3회 인상 반영 수준까지 갔고, 지금은 100pp니까 4회 인상까지 반영하는 수준까지 지금 시장이 어떤 금리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미리 다 한꺼번에 반영을 완전 해놔서 땡겨가지고, 네. 이미 금리가 솔직히 내년에 올라갈 금리까지 반영이 됐다는 그렇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또는 내년 한 1년 후에 기업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사실 막 선반영해서 미리미리 올라가잖아요. 특히나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불을 뿜듯이 올랐잖아요. 기업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크게 나오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계속 지금 하향 흐름이 되고 있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듯이, 결국 채권 시장도 물론 지금 당장의 어떤 인플레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금리가 미친 듯이 뛰고 있지만, 그 내년 하반기까지 어떤 기준금리 인상 텀을 감안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1년 이상 남았는데도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나타나면 또 금리는 더 내려오거나 아니면 큰 문제 없다면 평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지금 1.5 정도 네. 예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설마 1.5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1.5. 그렇죠. 지금 계획은 4번인데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해서 내년 말에 올릴 수 있을까? 근데 오히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금리가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되면은 펀드 수익률이 개선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자율 수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봤고, 또 이제 가격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수급의 논리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크거든요. 최근에 어떤 채권 시장 약세를 주도한 것은 거의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 포지션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국고채와 기준금리 차이, 스프레드를 반영을 했을 때도 너무 과거 평균, 그러니까 표준 편차보다 훨씬 더 극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도 보면 평균보다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중간중간에 다시 되돌아왔거든요. 이렇게 벗어났다가 되돌아오고, 벗어났다가 되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번도 결국엔 벗어났다가 평균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 훨씬 확률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여기서 이제 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대응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근데 가장 질문을 많이 주는 게 지금 당장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이거 판매해야 되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당장의 어떤 마이너스 나는 건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앞으로의 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고, 아니면 채권이라는 게 어떤 채권 가격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채권 이자율, 쿠폰금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쿠폰금리가 오히려 지금은 과거보다 금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쿠폰금리 자체도 지금은 전반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손실된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커버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보통 이제 채권 가격하고, 그러니까 이자율, 만기수익률, 여기서 그냥 이자율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역의 관계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 볼록한 형태의 이런 역의 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채권 가격이, 위에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금리가 변하는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좀 완만하게 비례한다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금리
높아진 쿠폰 금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금리가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갔고 실질적인 채권 이 차이죠. 금리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 폭 자체가 떨어지는 폭 이쪽 갈수록 이렇게 볼록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정비례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가격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가격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는 동시에 쿠폰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실된 부분이 커버되는 것들이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 팔고 있는 국내 주요 채권들 보시면 이제 듀레이션하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시가 배당률 이렇게 써 있는데 보시면 듀레이션이 가장 큰 게 아까 이제 김현석 사람도 얘기했지만 국채 10년 이제 장기채 중장기채 그 채권형 펀드들이 듀레이션이 길죠.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그거죠. 그 회수하는데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평균적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듀레이션이 길다는 것은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다. 만기 대체적으로 펀드의 어떤 만기 구조가 긴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듀레이션이 크면 금리 변동에 굉장히 민감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0bp 정도, 그러니까 1%죠. 100bp면 1%가만 움직여도 이런 그 국채 10년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실 변동이 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채 금리가 2.45까지 갔나요? 지금? 네. 올해 보면 거의 금리가 많이 올랐죠. 1%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쭉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100bp만 움직여도 펀드의 듀레이션은 이게 8년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8%죠. 약 8% 정도 손실이 납니다. 폭락이네요. 네. 죽는 거죠. 이게 죽음이죠. 연체율 보니까 거의 0.7% 정도 올랐네요. 0.7%. 그러니까 10년 국채가 연초에 0.7% 공유한다. 0.7%면 7, 8에 56 하니까 70bp잖아요. 70bp 곱하기 예를 들어서 8년이면 한 5.6%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요건 가격 변화만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시가 배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1년 동안 반영되면서 요거를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듀레이션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도 그렇지만 이 평균 금리도 듀레이션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듀레이션도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이자 지급하는 그 금액 이자율이 올라가면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빨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듀레이션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걸 쉽게 좀 얘기하면은 그냥 금리가 올해 올라서 5.6% 마이너스 5% 손실이 났는데 그죠? 네. 쿠폰으로 1.8%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연초 후에 마이너스 4% 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일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약하자면 그래서 듀레이션이 짧을수록 금리 변동에 어떤 채권 가격의 변동이 민감하지 않고 보통 단기채들을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단기채들 보시면 다 듀레이션이 1일 미만입니다. 심지어 우리 단기채 같은 경우에 0.5, 그 다음에 하나로 단기채는 0.7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채권 평균적인 쿠폰 금리겠죠. 이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보유할수록 이자 수익이 꾸준히 높게 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단기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에 앞서 이제 보셨던 이런 이 볼록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데 따른 채권형 펀드의 손실이 점점 좀 둔화될 여지가 크고 오히려 이렇게 쿠폰 금리들이 높아진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이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버텨야 이 손실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버텨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 안에 아니면 다음 달 안에 뭐 돈을 빨리 찾아야 되는 이런 케이스만 아니라고 하면 최소한 3개월, 4개월 이상은 버티면 손실났던 부분들이 다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이제 결론은 뭐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단기채 펀드 환매하네요. 아니다. 환매는 득보다 실이 크다. 지금 시점에서. 다만 이제 뭐 1, 2개월 내로 인출을 해야 되는 뭐 자금만 아닌 경우죠. 1, 2개월 내로 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늦게 인출하는 게 뭐 좀 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인플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지금 몽땅 반영해서 시장 금리가 먼저 다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후에는 점차 안정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위로 올라가서 너무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현재 듀레이션이 단기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듀레이션 0.5 정도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0.5년 단기채들이 0.5 좀 넘죠. 네. 예를 들어 이제 하나로 단기채 0.66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현재 지금 단기 금리가 지금 0.75잖아요. 네. 근데 이미 상당 부분 채권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향후에 현재 기준금리가 0.75인데 내년 상반기, 내년 3월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한 극단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올렸다고 가정해요. 현재보다. 그러면 1.25가 되잖아요. 1점 올라가. 그러면은 네. 현재 만약에 판매하지 말라고 하니까 들고 있었을 때 현재 상황보다 더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커질 것인가 한번 그 계산해서 한번 말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만약에 현재보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금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차피 기준금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금리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정적으로 기준금리를 두 번 올려서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1.25가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금리는 똑같이 안 올리는데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조금. 그럼 현재 보다 한 0.25% 정도 시장금리는 반영이 된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손실폭이 0.25 곱하기 0.7 하면은 마이너스 한 0.2% 정도 더 추가적으로 손실이 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영업전 직원분들께서는 물론 이제 같이 오르진 않겠지만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랐을 때 아마 어느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은 시나리오를 또 좀 구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보충적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실은 제가 이제 올해는 그거를 안 들었었는데 작년 실은 단기채 이런 시기가 매년 한 번씩 와요. 그렇죠. 재작년, 작년 뭐 한 7, 8월 달쯤 항상 금리 올라가지고 이런 단기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도대체 금리가 0.2% 올랐다. 그럼 펀드수는 어떻게 미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엑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맞는 건 아닌데 그 실제로 신규 날짜, 그 다음에 만기 날짜, 그리고 쿠폰을 제가 미리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대체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한번 밴드에서 공유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너무 이제 계산적으로 하시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건 제가 한번 계산 드릴게요. 네. 기준금리는 두 차례 올려서 1.25%가 내년 3월에 됐지만 시장금리는 그만큼은 안 오르고 그래도 좀 방향이 좀 같다고 하면 한 0.25 올라간다고 하면 0.25 곱하기 듀레이션 0.7 정도 하면 7이 14하면 마이너스 0.14% 정도 거기다 추가로 낼 수 있다. 쿠폰 받는 거 좀 빼고 하면 그러니까 생각만큼 막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단기채가 막 민감할 필요는 없다. 국채 10년처럼 저렇게 박살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정기 적금이나 MMF보다는 손실폭이 조금 더 날 수 있으니 버티면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론이에요. 너무 단기채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저희 이제 보건쌤이니까 설명드린 거는 시장 컨센서스 자체도 지금 대체로 금리가 시장금리죠. 시장금리가 미리 땡겨서 반영한 건 맞아요.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는
미리 많이 땡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내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기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금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좀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좀 이따 글로벌 채권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경기는 미국 경기랑 좀 다르게 어쩌면은 지금 이미 경기의 정점을 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느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은 미리 땡겨서 반영을 해버렸고, 실제 만약에 금리를 못 올린다거나 하는 이주열 총재가 약간 경기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을 하게 되면은 금리 다시 급속하게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급속하게 오른 만큼 금리가 또 심하게 확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또 수익률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결론은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두 번째가 이제 신규를 해도 되냐? 뭐 오케이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전에 들어가셨던 분들보다 훨씬 더 좀 수익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채권 김동민 차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는데 해외 채권은 관심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금 미국 국채 10년 금리 월봉인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미국 국채는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하락 추세죠. 이게 81년도부터 자료인데요. 81년부터 현재 2021년까지 금리는 우선 구간별로는 등락과 하락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전반 추세는 하락 추세다. 그리고 최근의 금리 동향입니다. 이제 일봉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계속 빠지다가, 뭐 작년부터 금리가 오르는 구간, 빠지는 구간 약간 차별화됐어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요때가 9월 정도입니다, 9월 정도. 9월 달에 그 FOMC 하고 나서 6월 FOMC도 마찬가지지만, 6월달, 9월달 미 연준에서 FOMC에서 이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 이야기를 좀 했어요. 결국은 통화 긴축에 대해서 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 채권시에 반응을 하면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채권 펀드들은 거의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았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그럼 9월달 FOMC 이후에 이제 금리 급등했는데 그 이후로 들어온 거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이퍼링이나 기준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은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 요 이슈가 두 가지 있었어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실은 이 부분, 이 기준금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인데 여기에 근저에는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게 깔려 있거든요. 그럼 결국 채권 시장은 뭐 구간 일별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큰 줄기는 향후에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아마 이표보다 뒤에 이걸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금리하고 물가를 봤을 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지금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많이 나와요. 우려에 대해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빠지는 게, 경기는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만약에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은 장기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연준이 고민을 하겠죠. 만약에 연준이 물가 상승이 걱정돼서, 물가 상승이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금리를 올리면은 실제 인플레이션은 안정이 되지만 경기가 그래 미국이 아주 100%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약간 좋아지려고 하는 국면에서 실은 안 좋죠. 안 좋죠. 아직까지는. 안 좋은 국면에서 금리마저 올려버리면 오히려 경기가 둔화되면서 실은 채권 시장은 경기 둔화되면 금리가 빠지거든요. 지금 금리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 하나가 있고, 만약 연준이 이 중간에서 물가 말고 난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걸로 봐서 이 긴축을 안 하고,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테이퍼링도 안 하고 뭐 나중에 기준금리 인상식 뒤로 늦추겠다 그러면은 결국 이 인플레이션은 상승하지만 반대로 경기에 대한 기대가 올라갈 거예요. 이럴 경우 오히려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이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가지가 계속 혼재가 되어 있어요. 예. 어떤 날은 얘를 보고요. 어떤 날은 얘를 봐요. 얘 둘이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채권 금리가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오합판에 써드렸지만 어제는 또 이걸 봤어요. 경기 둔화.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표가 좋으면은 연준이 긴축 빨리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지금도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인상하고 테이프하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 금리가 빠지겠다면서 어제는 국채금리가 오히려 빠졌거든요. 근데 또 내일도 몰라요, 지금. 이 두 개의 지금 큰 힘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금리 올렸다 빠졌다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금리가 아무리 빠지더라도 일단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1% 가거나 1.23 이렇게는 쉽지 않죠. 거의 1.56 높을 때 1.7 한번 갔다고 요즘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금리 레벨이 올라가 있고 향후에 지금 저희가 대신 시장에 보는 거는 이 시나리오보다는 요 시나리오를 많이 봐요. 우측에 있는 거. 왜냐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피크아웃 쳤고 좀 많이 안정화되어 있잖아요.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 균이 봤을 때요. 그리고 어제 밤에 나온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도 좋게 나오면서 향후에 미국 사람들이 나 자동차, 가전제품 이거 살래 라고의 설문조사가 나왔거든요. 그 말은 델타 변이도 안정화되고 델타 변이 더 안정화되면은 나 물건 살 거고 여행 가겠다 때문에 실제로는 경기 둔화보다는 경기 반등 기대감에 많은 주안점 두고 있어요. 결국은 이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1.6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10년물. 예, 10년물이요. 10년물 국채금 10년물이 좀 하고 있는데 이 이하로 빠져도 많이는 안 빠질 거예요. 근데 가능성을 보자면은 빠지는 부분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채권은 이제 국내하고 좀 다르게 해외 채권은 좀 접근법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펀드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많이 최근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메리트는 있어요. 살만한 가격이긴 하지만 사고 나서 일정 부분은 손실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결국 보수적인 분들은 미국 국채 펀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보수적으로 봐. 물론 보수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저희가 그 펀드 중에 이스트스프링 미국 투자 적격 회사채라든가 이런 중에 미국 투자 적격, IG 채권 그러거든요. 투자 적격 회사채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오합판 말씀드렸었는데 쿠폰은 좀 낮아요. 쿠폰은 낮은데 신용도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두레이션은 길거든요. 결국은 낮은 쿠폰에 안에 들어있는 채권의 만기가 길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랐을 때는 가격 빠지는 폭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 국채금리 올랐을 때 쿠폰도 작고 그다음에 가격이 하루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미국 투자 회사채라든가 이런 들어간 펀드들은 향후에 기대 수익이 높지가 않다. 그래서 실은 이런 펀드들도 그렇게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타임이고요. 반면에 하이힐드 오히려 지금 채권 중에서는 하이힐드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이힐드는 아시는 것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쿠폰 금리도 높고요. 또 듀레이션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짧아요. 3, 4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국채금리 오르는 거에 비해 가지고 가격 빠지는 거는 좀 작을 거고 대신 쿠폰이 높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오히려 덜 빠지거나 수익이 날 가능성이 커서 굳이 이제 글로벌 채권을 하실 거면은 하이힐드 비중이 높은 채권 펀드를 하는 게 좋고 국채라든가 투자기 회사채에 있는 펀드들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채금리가 다 오른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현재 경기 구조상 위치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향후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이제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이제 시작점이죠. 그럼 더 좋아지게 되면은 금리가 더 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까 한국 말씀 것처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한국은 이미 성장을 경기 정점을 쳐서 내년에 4번 올린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실현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미국은 어쨌든 이제 경기 회복 초입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지금 1.6, 1.7 정도 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 빠르면 연말에 2자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채비율이 높은 펀드들은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할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권유드리고 싶지 않고 굳이 채권형을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힐드 비중이 좀 있는 펀드를 하는 게
뭐 듀레이션이라든가 쿠폰 봤을 때 더 유리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데 이제 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뭐, 하이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존금리, 아니,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사실 이 하이드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부채 비율이 높고, 이제 신용도가 좀 낮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갚아야 될 이자가 높아지다 보면 이 기업들이 뭐 일부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자금 압박 때문에 이자 상환을 못해서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이드 채권도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김동일 차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경제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드 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약간 부채도 높고 이런 등급이 낮은 기업들도 경기가 좋아지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상황이 더 좋아지고 조달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가 금리만 보면 사실 금리가 올라갈 때도 하이드를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이런 사이클이다라고 하면 하이드 펀드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죠? 네, 그리고 보통 하이드 펀드 안에 기업 편입수가 한 1000개쯤 되죠. 굉장히 많죠. 예, 처음 많기 때문에 편입 비중이 뭐 일개 몇 개 기업 편입 비중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가끔씩 부도가 나기도 하는데 별 영향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경기에 초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이드나 그러니까 국제 펀드보다는 하이드가 훨씬 낫고 또 뭐 사실 기대 수익은 굉장히 낮긴 한데 네, 뭐 뱅크런도 사실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수익률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뭐 근데 하이힐드라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 거 보면 AB 글로벌 고수익, 네. 그 다음에 우리 집 핑코 분산 투자도 네. 있고 일부 들어가고 일부. 있죠. 예. 근데 약간 하이힐드의 진짜 성격이 맞는 건 AB 그렇죠. 글로벌이랑 그 다음에 아무디 후순이체, 후순위체. 예, 그 두 개 정도가 하이드 성격 네. 그렇죠. 하이힐드를 그냥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좀 막연하실 텐데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 해외 채권형 펀드 중에 AB 글로벌 하이힐드 그다음에 글로벌 아무디 고수익하고 글로벌 후순이체. 아무디 두개 정도. 후순위체. 그 다음에 뭐 아주 그냥 안전하게 가려면 뱅크런 정도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사항 없으시겠죠? 이제 퇴근 시간에 이제 거의 가까워졌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연말까지 한 번 더 아마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또 알찬 내용들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